심장이 다시 뛴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퇴원길, 박인철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집 현관문을 열며 아내의 따뜻한 미소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인 건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아내 강미정. 나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은 나만 묶어둔 족쇄야. 족쇄라니 우리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간 수술로 얻은 새 생명의 기쁨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가슴을 다시 짓누르는 통증, 그리고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 평생의 동반자가 등을 돌리는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사연의 시작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사는 62세 박인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박인철은 평생을 버스 운전대 앞에서 보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지도 이제 2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여보, 또 일찍 일어났네. 아내 강미정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인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며 답했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서워. 3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인철과 미정의 생활은 팍팍했습니다. 퇴직금 대신 연금을 선택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월 150만 원의 연금으로는 두 사람이 살기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정은 돈 문제에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인철 씨, 우리 이웃집 보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던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쪼들려 살아야 하는 거야? 미정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인철은 그런 아내를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철은 소박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침에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철이 형, 우리 나이에 뭐가 더 필요해? 건강하게 살면 그게 복이지. 동네 친구 김할아버지가 말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미정의 차가운 표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참 낙천적이야.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유를 부리는 거야? 미정의 말에 인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철은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좀 편히 살 수 있겠지. 애들도 다 독립했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인철의 소박한 바람에 미정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편히 살기? 이 돈으로? 인철 씨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구나. 미정의 눈빛에는 어딘가 허전함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인철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요즘 들어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인철이 물으면 당신은 몰라도 돼.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철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미정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거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요즘 전화 많이 받네. 인철이 말하자 미정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전화인데 왜 그렇게 신경 써? 인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밥을 대충 차려놓고는 나는 식욕이 없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철은 혼자서 밥을 먹으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인철은 혼잣말을 하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노인 빈곤율 증가, 노후 준비 부족 같은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인철은 자신들의 상황과 비교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래도 인철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미정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미정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건강으로 뭘 해? 돈이 있어야 뭔들 하지. 미정의 말에 인철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내가 이렇게 현실적이고 차가워진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함께 웃고 울며 살았는데 이제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도 미정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잠들었습니다. 인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인가? 답을 찾을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인철은 평소와 다른 심한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진 인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미정을 깨웠습니다.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미정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스트레스성 통증일 텐데 진통제나 먹어. 미정의 무관심한 반응에 인철은 당황했지만 통증이 워낙 심해서 혼자라도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인철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어서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인철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갑자기 심장병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인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비는 대략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상당한 본인 부담금이 있을 거예요.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인철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연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몇백만 원뿐이었고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철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릅니다. 며칠 버틸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의사의 말에 인철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직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고 미정과 함께 보낼 시간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인철은 떨리는 손으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 하지만 미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술? 돈은 얼마나 드는데? 미정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인철은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 인철의 말에 미정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천만 원?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연금 해약하면 얼마나 나와? 미정은 돈 계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철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금 해약을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한 결과 해약 환급금은 대략 4,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술비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연금을 해약해야겠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인철이 말하자 미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비인데. 미정의 말에서 인철은 자신의 생명보다 돈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철은 연금 해약을 결정했습니다. 평생의 노후 대비책이었던 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마치 미래를 담보로 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도 살려야지. 살아야 다시 돈을 벌 수 있잖아. 인철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해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연금도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미정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인철은 미정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하면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나이는 많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미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60이 넘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미정의 말에 인철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로부터 희망적인 말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수술 당일 인철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꼭 살아서 나올게.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인철의 간절한 말에 미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에는 눈물 대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인철은 아내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을 희미하게 봤습니다. 이상하네. 누구와 전화하는 거지? 하지만 마취가 시작되면서 인철의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인철의 막힌 혈관을 뚫고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인철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인철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을 뻔했던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중환자실에서는 미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미정은 수술이 끝난 후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쉬러 가신 것 같아요. 내일 오실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인철은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인철은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철은 2주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의사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자분, 정말 잘 회복되셨네요. 이제 집에서 충분히 쉬시면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인철은 기뻤습니다. 죽을 뻔했던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미정이와 함께 조용히 살면서 건강을 회복해야겠다. 인철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인철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고 미정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인철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잠들어 있나 싶어 안방으로 향했는데 방문이 열려 있고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정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인철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미정은 인철을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철 씨, 나 더는 못 살겠어. 이제 끝이야. 미정의 말에 인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태원의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떠난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인철이 다가가려 하자 미정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가오지 마. 나는 이미 결정했어. 미정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수술도 잘 받았고, 이제 건강해졌잖아. 우리 다시 새 출발하자. 인철이 간절히 말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출발? 뭘로? 연금도 다 없어졌는데? 당신은 나만 묶어둔 족쇄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미정의 말에 인철은 가슴에 다시 통증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족쇄라니. 우리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 족쇄였다는 거야? 인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족쇄였어. 가난한 버스 기사와 살면서 내가 뭘 얻었다고? 친구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런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어. 미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는 그저 족쇄였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뭐였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살았잖아. 인철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미정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참고 산 거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미정은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철은 뒤따라가며 붙잡으려 했지만 미정은 뿌리쳤습니다. 놓아줘. 더 이상 매달리지 마. 미정이 떠난 후 집은 적막에 쌓였습니다. 인철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미정이한테 족쇄 같은 존재였을까? 인철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희망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미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철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병든 몸으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거구나. 인철은 결혼 생활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 삶의 황량함과 외로움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비톡 촉장이었는데 놀랍게도 인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언제 이런 돈을 빌렸지? 인철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은행 대출부터 시작해서 사채까지 총 빚의 규모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서류에 인철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철은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지난달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보증인은 배우자분이시고요. 은행 직원의 말에 인철은 경악했습니다. 미정이 인철 몰래 그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입니다. 제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지만 은행에서는 모든 서류가 정식으로 처리되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채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인철 씨죠? 빌린 돈 언제 갚을 건가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협박조의 목소리에 인철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돈 빌린 적이 없습니다. 잘못 연락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서류 다 있으니까 변명하지 말고 빨리 갚으라며 압박했습니다. 인철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정이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빚을 만든 후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신, 갑작스러운 빚더미, 그리고 혼자 남겨진 현실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길래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지? 인철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로 얻은 새로운 생명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인철이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는데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예전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도 새로 했으며 비싼 화장품을 바른 듯 얼굴이 번들거렸습니다. 한 달 전 초라하게 떠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아, 너 왜 여기에? 인철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옆에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가 나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명호라고 합니다. 미정 씨와 함께 왔습니다. 차명호는 외모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말투도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인철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차명호의 제안에 인철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좁은 고시원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명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약간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시는군요. 참 안타깝네요. 차명호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철은 그 말투에서 불쾌감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인철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의 자신이 부끄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인철 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명호가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것입니다. 차명호의 폭탄 선언에 인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철이 소리쳤지만 차명호는 침착하게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철 씨가 저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도장도 정확히 찍혀 있고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철은 서류를 받아보며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언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언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인철이 항변했지만 차명호는 비웃으며 미정을 가리켰습니다. 미정 씨가 남편 대신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부부 사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제서야 인철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 자신이 수술받는 동안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집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미정아,
정말 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인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명호가 대신 답했습니다. 미정 씨는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차명호의 말에 인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명호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철 씨가 빌린 돈들도 모두 이 집을 담보로 한 것들입니다. 현재 총 빚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집값으로는 겨우 갚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철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연금도 날리고 집도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인철의 절망적인 물음에 차명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인철 씨가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저희는 법적 절차만 밟았을 뿐입니다. 이때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인철 씨, 나는 이제 명호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당신도 이제 놓아줘. 미정의 차가운 말에 인철은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수술대에 있을 때 넌 이런 짓을 꾸민 거야? 인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정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당신과 사는 게 지겨웠어. 가난하게 살면서 뭘 얻었다고?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차명호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을 드리죠.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법적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가자. 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정은 인철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차명호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인철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철은 술을 마시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술이 들어갈수록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미정과 차명호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는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느라 연금까지 해약했는데 결국 집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인철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추억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을 보며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정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철은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지막 날 인철은 집을 나서기 전에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가슴 한편으로는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심장 수술로 얻은 새로운 생명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철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볼 것도 그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지만 그 앞에는 캄캄한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인철은 부산역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보증금도 별로 없고 월세도 저렴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겨우 사상구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2평 남짓이었고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 반지하 같은 곳이었습니다. 공용 화장실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복도에는 각종 생활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네. 인철은 좁은 방에 짐을 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인철에게 새로운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다른 방 사람들의 소음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까지 전화 통화를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곤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과 세면실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올 때면 혹시 또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연금도 해약했고 집도 잃었고 빚만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가 막막했습니다. 인철은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로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버텨야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령 제한이 있어서요.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인철은 자신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채 업체들의 독촉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인철은 휴대폰을 꺼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시원까지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박인철 씨 맞죠?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가요? 무서운 남자들이 고시원 복도에 나타나자 다른 입주자들도 인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겠네. 무서운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불안해. 인철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인철은 마지막 남은 1,000원으로 라면을 사서 끓여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가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안 돼, 이럴 때가 아닌데. 인철은 침대에 누워 가까스로 버텼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응급 상황이 오니까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하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철은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주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인철은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인철은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인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인철은 간신히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쇼크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으시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인철은 절망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습니다. 보호자 없이는 응급수술이 어려우니까 일단 안정을 취하시고 지켜봐야겠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인철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심장 수술로 목숨을 구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죽는 건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홀로 죽어가는 외로운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미정에 대한 원망도 들었지만 더 큰 것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길래 이런 말로를 맞는 거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들도 인철의 처지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이나 지인분께 연락하실 분은 정말 없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인철은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옛 동료들의 연락처도 기억나지 않았고 설령 기억난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연락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인철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면서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인철은 처음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옛 동료 기사였던 최상호였습니다. 인철아,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상호는 인철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철은 상호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인철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철아, 내가 이런 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이었구나. 상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인철은 상호를 보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상호야, 나 이제 정말 망했어. 아내도 떠나고 집도 잃고 돈도 없어.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치료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야. 인철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정의 배신, 차명호의 사기, 그리고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상호는 인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그 차명호라는 놈은 뭐야? 완전히 사기꾼이잖아. 상호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철을 위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인철아, 너무 절망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내가 혼자가 아니야. 상호는 인철에게 과거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너 기억나지? 내가 신입 기사였을 때 그 큰 사고 낼 뻔했던 거.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내 도움으로 내가 살았다고. 상호가 말하는 그 사건은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입 기사였던 상호가 빗길에서 급브레이크를 잘못 밟아 버스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인철이 재빠르게 핸들을 잡아 대형 사고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 일로 상호는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무사고 기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날 구해줬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겠어? 이제는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상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인철은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의리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나가자마자 동료 기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인철이가 병원에 있어.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우리가 도와줘야 해. 상호의 연락을 받은 기사들은 하나둘씩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인철과 함께 일했던 기사들,
정비소 직원들, 심지어 인철이 운전했던 버스를 타던 단골 승객들까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인철 기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기사님 덕분에 매일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인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저 일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인철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미정은 자신을 족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동료들은 힘을 모아 인철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인철아, 이걸로 당분간 치료받고 회복해. 우리가 계속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상호가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인철은 그 봉투를 받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를 버린 건 아내였지만 세상은 아직 날 버리지 않았구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인철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철이 퇴원할 때 상호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인철아, 우리 회사에서 안전교육 강사를 찾고 있어. 내 경험이 정말 필요한 일이야. 인철은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강사 일을 할 수 있을까? 말주변도 없는데. 하지만 상호는 확신했습니다. 너만큼 안전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35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이야. 그 자체가 최고의 교육 자료라고. 상호의 격려에 인철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호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철아, 그런데 미정이와 차명호 얘기 들었어? 인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도 미정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야? 상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차명호가 사기꾼이었어. 미정이도 당한 거야. 지금 완전히 망했다고 해. 상호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차명호는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치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미정에게 접근할 때부터 인철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미정이가 돈도 다 뜯기고 버림받았대. 지금 갈 곳도 없어서 노숙자 쉼터에 있다고 해. 상호의 말에 인철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배신감과 원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 아내였는데. 인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단호했습니다. 인철아, 그 여자 생각은 이제 그만해.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 며칠 후 인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서 차명호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일입니다. 인철은 법무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저뿐만 아닐 텐데 누군가는 나서야죠. 법무사는 인철의 의지를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명호의 범죄 증거들을 수집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철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인철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회사의 안전교육 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자 젊은 기사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안전운전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인철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2달간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철은 법정에 서면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호와 동료들이 방청석에서 응원해주고 있었고 법무사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지만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인철 씨,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차명호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법무사가 위로했지만 인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인철은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차명호가 법정에 나타났을 때 인철은 놀랐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당한 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박인철 씨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긴 것인데 이제 와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명호의 변명에 인철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철은 참았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인철이 예상했던 대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값비싼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인철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미정도 차명호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정 씨, 차명호 씨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의 질문에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항상 돈 걱정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 보였거든요. 미정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차명호가 미정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는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나요?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이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수술비 때문에 연금을 해약할 거라는 것도. 이때 인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수술대에 있을 때 미정과 차명호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말이군요. 인철의 중얼거림을 들은 차명호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극이라니요.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미정 씨도 정말 행복해했어요. 차명호의 뻔뻔한 말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상호를 비롯한 동료들이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철은 이런 상황에서도 차명호가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차명호의 범행 수법을 파헤쳤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사기 전문범입니다. 지난 5년간 최소 10명 이상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남편이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을 노려서 접근했죠.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명호는 병원 관계자들과 내통해서 수술 환자들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그 가족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고 새로운 인생을 제시한다며 유혹했던 것입니다. 인철은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을 보시면 범행의 계획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차명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휴대폰에는 미정을 조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비로 연금 해약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집 소유권 이전 서류 처리하기, 아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조종하기, 남편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 증폭시키기 같은 메모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정은 이런 증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완전히 속은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남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인철은 미정에 대한 연민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아무리 속았다고 해도 30년 함께 산 남편을 배신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정 씨, 남편이 수술받을 때 왜 도장을 몰래 사용했습니까? 인철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명호가 급하다고 해서 남편이 깨어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고 했는데 미정의 변명에 인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미정도 공범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차명호에게 속았다고 하지만 남편을 배신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인철은 더 이상 미정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 지경까지 만든 장본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차명호의 추가 범죄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와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증언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암 수술을 받을 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빼앗겼어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를 유혹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차명호의 범죄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드러났습니다. 총 피해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차명호의 공범이었던 병원 관계자가 자백을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습니다. 차명호 씨가 저에게 돈을 주고 환자 정보를 빼내달라고 했습니다. 수술 일정, 가족관계, 재정 상황까지 모든 걸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 증언으로 차명호의 조직적인 범행이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차명호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고 인철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인철은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상호와 동료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미정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명호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가락을 계속 떨고 있는 것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차명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철은 숨을 멈추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모두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차명호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결혼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환자 가족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며 사회에 미친 영향도 심각합니다.
재판장의 말이 계속되자 차명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차명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전액 인정합니다. 판결이 나오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명호는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과한 형량입니다. 저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인데. 미정 씨가 원해서 한 일이잖아요. 마지막까지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 경비들이 차명호를 호송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인철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완료된 후의 허무함과 동시에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만족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인철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인철은 법정 복도에서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철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미정의 사과에 인철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때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사이였습니다. 미정 씨,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죠. 인철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담담했습니다. 인철 씨,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미정이 울먹이며 부탁했지만 인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 씨,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제 마음도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철의 단호한 거절에 미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심장은 다시 뛰고 있지만 널 위한 자리는 없다. 인철은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진짜 과거와의 결별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인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명호로부터 되찾은 재산으로 작지만 깔끔한 원룸을 얻을 수 있었고 안전교육 강사로서의 일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철의 강의는 버스 회사 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철 강사님의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정말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운전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은 기사들의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인철은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인철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교통안전공단에서 정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인철 씨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담당자의 제안에 인철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인철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인철은 젊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젊은 기사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젊은 동료의 질문에 인철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매일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간다는 다짐, 승객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해요. 인철의 철학은 젊은 동료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을 때 인철은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35년 경험이 전국의 버스 기사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박인철 강사의 안전운전 철학이라는 교육 자료집도 출간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책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연금을 잃었지만 난 더 큰 걸 얻었다. 인철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어느 주말 상호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던 인철은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죽을 뻔도 하고 모든 걸 잃을 뻔도 하고.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상호가 인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더 큰 사람이 되었잖아. 예전보다 훨씬 빛나 보여.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정은 돈을 위해 자신을 버렸지만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인철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교육센터에서 나오면서 젊은 기사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안전운전을 가르쳐 주는 것만큼 이들도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있구나. 인철의 마음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심장 수술로 얻은 새로운 생명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삶은 무너졌지만 나는 다시 내 길을 찾았어. 인철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실에 서서 후배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할 것입니다. 오늘 박인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연금을 잃고 집까지 빼앗기고 아내에게 버림받는 절망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다음 사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